대한민국 재계 1위, 그룹 총수익 57조, 직원 12만 명. 그 남자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직전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은 가족도, 비서도, 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못 찾았나? 그 한마디에 병실 앞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단 한 번 스쳐 지나간 어린아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아이를 회장은 죽는 순간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회장은 왜 그 아이를 그토록 찾으려 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단 하나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 마지막에 어떤 의미로 돌아왔는지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 창밖으로는 가로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그 계절의 아름다움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남자. 그의 이름은 장인혁. 한국의 5대 그룹 중 하나인 태광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올해 나이 78세. 그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말기 췌장암. 3개월이라던 시한은 이미 넘어섰고 이제 남은 시간은 며칠, 아니 몇 시간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6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장민준, 49세, 태광그룹 부회장, 차남 장민수, 46세, 태광건설 대표이사, 장녀 장서연, 43세, 태광유통이사, 그리고 며느리 둘과 사위 1명,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조용히 회장의 침대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긴장이 더 짙었습니다. 회장의 눈은 감겨 있었고 호흡은 느리고 가늘었습니다. 심전도 기계는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지만 그 간격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변호사 선생님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장남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작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차남 민수도 말을 보탰습니다. 그제야 회장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빛, 초점이 맞지 않는 시선.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다 모였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예, 아버님. 다 왔습니다. 그래.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비서실장 불러라. 예, 알겠습니다. 몇 분 후 비서실장 한상기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 그는 회장 곁에서 35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상기야.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예, 회장님. 내가 부탁할 게 있다. 말씀하십시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30년 전 경주 공장 준공식 날 기억하나? 비서실장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경주 공장이요? 그때 차에서 내렸을 때 한 아이가 있었어. 아이요? 그래, 9살쯤 됐던 남자아이. 비서실장은 기억을 더듬었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 스쳐 지나간 아이라니. 회장님,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이름은 최준혁. 엄마가 공장 청소 일을 했어.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줘.
예, 꼭 찾아야 해 내가 죽기 전에. 장남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30년 전 아이를 지금 왜? 회장이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너희는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아버님, 지금 상태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건 찾아. 갑자기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고 심전도 기계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고 의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주사를 놓았고 회장의 호흡이 천천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상기야, 부탁이야, 꼭 찾아줘.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찾아보겠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온 자식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30년 전 아이를 왜 찾으신다는 거지? 혹시 사생아 아닐까?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 그럼 뭔데? 갑자기 죽기 직전에 이름도 낯선 아이를 찾으신다는 게 말이 돼? 비서실장 한상기는 조용히 그들을 지나쳐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최우선 업무야. 30년 전 1993년 9월 경주 공장 준공식 당시 기록을 모두 찾아. 그리고 공장 인사 기록 중에서 청소 담당 직원 명단을 뽑아. 이름은 최씨성을 가진 여성이야. 아들 이름이 최준혁이라는 사람을 찾는 거야. 예, 실장님. 얼마나 급한 건가요? 지금 당장. 회장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 전화를 끊은 비서실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왜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아이를 찾으려는 걸까요? 비서실장도 그 누구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밝혀질 진실은 그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993년 9월 15일 경주 가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장인혁 회장은 48세, 태광그룹은 이제 막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날은 경주 공장 준공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태광전자의 새로운 생산 라인이 문을 여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회장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서울에서 경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조수석에는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태준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회장과 전무이사가 함께했습니다. 준공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사진도 찍고 공장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도 전했습니다. 오후 4시쯤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장님, 서울로 바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공장 뒤편 직원 숙소도 한번 둘러보고 가지. 예, 거기는 일정이 없는데요. 상관없어. 직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 회장은 즉흥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현장을 중요시했습니다. 차는 공장 뒤편 언덕을 돌아 직원 숙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포장도로였습니다. 비 때문에 길은 질퍽했고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가 길 한가운데로 뛰어나왔습니다. 위험해.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긱. 차가 미끄러지며 멈췄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비서실장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회장도 앞을 내다봤습니다. 진흙탕에 넘어진 아이. 8살에서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낡은 티셔츠에 반바지, 맨발이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저 녀석, 제정신이야? 차 앞에 갑자기 뛰어들면 어떡해? 비서실장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님, 옷 더러워집니다. 괜찮아. 회장은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감싸 쥐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프냐?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뭐? 제가 조심 안 했어요. 차가 오는 줄 몰랐어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그 순간 무언가에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울거나 화를 내거나 겁을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것도 다친 몸으로. 일어날 수 있겠니?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회장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혁아. 멀리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머리는 묶었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공장 청소복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여자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무릎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보더니 화들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직원분이신가요? 예, 저는 청소 담당 최영숙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제대로 못 봐서. 여자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회사 최고 책임자 앞에서 자기 아들이 사고를 낼 뻔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다친 데는 없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회장은 아이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최준혁이요. 준혁이구나. 몇 살이야? 9살이요. 학교는 다니니? 예, 초등학교 3학년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저 아이 병원에 데려가. 무릎 치료 좀 받게. 예. 회장님, 일정은 취소해.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가면 되나? 비서실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최영숙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차 때문에 다친 거니까 우리가 책임져야죠.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준혁이는 회사 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 최영숙도 함께였습니다. 치료는 간단했습니다. 무릎 소독하고 밴드를 붙이는 정도였습니다. 회장은 병원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가시죠. 아니야. 조금만 더. 하지만 서울 도착이 너무 늦어집니다. 상관없어. 회장은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맑고 착하고 미안해하던 그 눈빛. 치료를 마치고 나온 최영숙과 준혁이는 깨끗하게 치료받은 무릎을 내려다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영숙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아닙니다. 그건 회사에서 처리할 겁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때 회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안 계신가요? 최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군요. 예,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준혁이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공부는 잘하니?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우리 반에서 1등이에요. 정말? 근데 학원은 못 다녀요. 엄마가 힘들어 하셔서. 준혁아. 최영숙이 아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오히려 웃었습니다. 정직하구나.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아이 학비 제가 대겠습니다. 예. 최영숙이 깜짝 놀라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아이는 똑똑해 보입니다. 공부를 계속하면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그런 걸?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뜻입니다. 회사랑은 상관없어요.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명함을 꺼내 최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연락처 적혀 있습니다. 학비 문제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최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이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회장은 준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예. 준혁이의 대답은 힘차고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준혁이의 학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회사 사람들도 가족도 몰랐습니다. 오직 비서실장 한 명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회장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회장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내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해야 해. 나는 그저 약간의 길을 열어줬을 뿐이야.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준혁이는 해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영숙도 몇 년 전 은퇴했고 연락처도 바뀌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준혁이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맑은 눈빛의 아이를, 자기 잘못을 먼저 인정하던 그 아이를,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난 시점, 회장은 죽기 직전 그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비서실장 한상기. 그는 회장실 직원들과 밤을 새워 자료를 뒤졌습니다. 1993년 경주 공장 준공식 당시 기록, 인사 파일, 급여 명세서, 청소 용역 업체 명단, 모든 자료를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최영숙, 당시 33세, 청소 담당, 아들 최준혁, 찾았습니다. 비서가 소리쳤습니다. 그 이후 기록은 1998년까지 근무했다가 퇴사했습니다. 퇴사 사유는 개인 사정, 현재 거주지는 그게 주소가 옛날 것이라 지금은 확인이 안 됩니다. 최준혁은 학력 기록을 추적해 보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그 이후 미국 유학, MBA 취득, 그리고 비서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2010년 이후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고? 예. SNS도 없고 취업 기록도 없고 심지어 출입국 기록도 끊겼습니다. 한상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 갑자기 사라졌다는 건가? 혹시 해외에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그럴 리 없어. 사망 기록은 남아있을 거야. 그럼 이름을 바꿨거나 아니면. 한상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다른 비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실장님,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찾으신답니다. 한상기는 급히 병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찾았나? 예. 최준혁이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지? 그게 2010년 이후 행적이 묘연합니다. 회장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못 찾았다는 건가? 아닙니다. 지금 추가로 수소문 중입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회장님 괜찮으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상기야. 예, 회장님. 내가 왜 그 아이를 찾는지 궁금하지? 예.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와 약속을 했거든. 약속이요? 30년 전 내가 그 아이 학비를 대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어.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아이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달라고. 편지요? 그래, 내가 직접 쓴 편지야. 금고 안에 있어. 한상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럼 그 편지가 지금도 본관 회장실 개인 금고 비밀번호는 915 그 아이를 처음 만난 날이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편지를 꼭 그 아이한테 전해줘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반드시 찾아서 전하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상기는 병실을 나와 곧바로 본사로 향했습니다. 태광그룹 본관 42층 회장 집무실. 그는 회장실 안쪽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 915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중요 서류들과 함께 노란색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준혁 귀하. 한상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쓴 것일까? 그는 봉투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2003년 9월 15일, 20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한상기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 안에 담긴 내용이 회장 가족 전체를 뒤흔들 진실이라는 것을. 회장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길어야 48시간. 가족들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회장의 건강보다 유산 문제였습니다. 장남 민준이 변호사와 복도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언제 완료됩니까? 회장님께서 아직 최종 서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제가 여쭤봐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뭡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는 초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차남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형, 아까 비서실장이 뭔가 찾았다던데 무슨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30년 전 어떤 아이를 찾는다는데 혹시 정말 사생아 아닐까?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럼 뭔데? 갑자기 죽기 직전에 모르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게. 둘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한상기는 수소문 끝에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최준혁의 대학 동기였던 사람의 연락처였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최준혁이라는 분 아십니까? 준혁이요? 네, 대학 동기인데요.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태광그룹 비서실장 한상기라고 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최준혁 씨를 찾고 있습니다. 태광그룹이요? 준혁이가 무슨 일이라도. 아닙니다.
다만 연락이 필요해서요. 혹시 연락처를 아십니까? 글쎄요, 준혁이는 10년 전쯤 연락이 끊겼어요. 왜죠? 미국에서 MBA 마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가족 연락처라도 어머니가 계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한상기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 정말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잠깐만요 생각해보니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준혁이를 봤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네, 어디였더라? 아, 강릉이었던 것 같아요. 바닷가 근처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서점이요? 네,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번 알아보세요. 한상기는 즉시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강릉 일대 서점을 모두 조사해. 최준혁이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다음 날 아침,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찾았습니다. 어디에? 강릉시 주문진읍의 바다책방이라는 곳입니다. 주인 이름이 최준혁입니다. 한상기는 즉시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강릉 주문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서점. 바다책방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상기는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점 안은 아늑했습니다. 책들이 벽을 따라 빼곡히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쪽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안경을 쓰고 수염이 조금 자란 얼굴.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혹시 최준혁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한상기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태광그룹 비서실장 한상기라고 합니다. 최준혁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태광그룹이요? 네. 장인혁 회장님 아시죠?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저를요? 네.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왜 저를 찾으시는 건가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꼭 만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상기는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최준혁 귀하.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30년 전 학비 지원서에 서명하던 그 필체. 준혁은 봉투를 들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떠나기 직전일 것이다. 30년 전 빗속에서 너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한다. 너는 넘어져서 피를 흘렸는데도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아이는 다르다고. 이 아이는 진짜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나는 내 학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그건 동정이 아니었다. 투자였다. 미래에 대한 투자였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너는 정말 그렇게 되었다. 서울대를 나오고 MBA까지 받았다고 들었다. 나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너를 만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내 도움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내 몫이었다. 그리고 너는 해냈다. 준혁아, 이제 나는 너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려 한다. 내가 평생 이루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진짜 선한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기업을 키웠다. 일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게 다일까? 내 자식들은 돈만 바라본다. 내 회사 사람들은 승진만 바라본다. 아무도 진짜 중요한 걸 바라보지 않는다. 사람을. 준혁아, 너는 다르다. 너는 돈이 없어도 타인에게 미안해할 줄 아는 아이였다. 너는 도움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았다. 너는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너에게 맡기려 한다. 조건은 단 하나. 그 돈으로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도와주길. 나처럼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 주길. 이건 명령이 아니다. 부탁이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준혁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나는 완전히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 내가 있어서 나는 죽기 전에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길. 그리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장인혁 올림 2003년 9월 15일. 편지를 다 읽은 준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상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선생님, 회장님을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준혁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회장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MBA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고 좋은 일자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왔습니다. 작은 서점을 열고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왜죠?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MBA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경영, 재무, 마케팅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걸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위해 어떻게 변하는지, 기업이 이익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는지. 그래서 저는 무서웠습니다. 제가 그런 세계로 들어가면 저도 그렇게 변할까봐. 회장님께서 기대하신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될까봐. 준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여기로, 바다가 보이는 이곳으로. 그리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회장님께 보고 드릴 성과도 없이 부끄럽게. 한상기는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최 선생님, 회장님은 그런 걸 바라신 게 아닙니다. 예. 회장님은 당신이 성공하길 바란 게 아닙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길 바라신 겁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서점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무료로요. 그리고 어려운 가정 아이들에게 책을 기증합니다. 그게 바로 회장님이 바라신 일입니다.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은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울로 가는 차 안.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9살 때 비 오던 그날.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났을 때 그 따뜻한 손길. 일어날 수 있겠니? 그 목소리는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 이후 매달 통장에 입금되던 학비. 명절 때마다 배달되던 선물. 하지만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회장. 준혁은 궁금했습니다. 왜 회장은 자신을 도와주면서도 만나지 않았을까? 왜 멀리서만 지켜봤을까? 고등학교 졸업식 때였습니다.
준혁은 우연히 멀리서 한 남자를 봤습니다. 검은색 차에 앉아서 졸업식장을 바라보는 남자. 그 남자가 회장이라는 걸 준혁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준혁은 그쪽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대학 입학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 하지만 만나지는 않는. 준혁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스스로 서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준혁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회장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하지만 MBA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정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다른 무언가? 고민 끝에 준혁은 선택했습니다. 조용히 사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하며 사는 것. 그게 회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도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책임을 회피한 것이었을지도. 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여러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여자들, 모두 회장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준혁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아버지가 찾던 그 사람인가 봐. 대체 무슨 관계길래? 장남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최준혁 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장민준입니다. 아버지의 장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의 눈빛은 차갑고 경계하는 빛이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시죠? 30년 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움이요? 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당신 학비를? 네. 왜죠? 친척도 아니고.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상기가 끼어들었습니다. 도련님,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주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물러섰습니다. 준혁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재회. 아니, 사실상 처음 만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잠깐 본 것 말고는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노인,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고 있는. 준혁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노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빛. 하지만 준혁을 보는 순간 그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준혁이니? 네, 회장님. 왔습니다.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하고 떨리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죄송합니다. 진작 찾아뵙지 못해서. 아니야, 괜찮아. 회장은 손을 들어 준혁을 가리켰습니다. 준혁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편지 받았니? 네, 받았습니다. 미안하다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갚지 못했는데.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라니 나야말로 고맙지. 예. 너 덕분에 내가 완전히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준혁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회장님 기대에 부응하지도 못했고.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해.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회장님, 내 부탁 들어줄 수 있겠니?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싶어. 너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예. 그 재단을 내가 맡아줬으면 해내 대신 좋은 일을 계속해줬으면 해.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자격이 있을까요? 있어.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경험은 배우면 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너는 그 마음을 가졌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에게 인생을 주셔서. 아니야, 인생은 내가 스스로 만든 거야. 나는 그저 문을 열어줬을 뿐이야. 둘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가족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저렇게 오래 하는 거야? 설마 재산을 저 사람한테? 말도 안 돼. 가족도 아닌데.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준혁은 회장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회장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 깨어나면 준혁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꿈이 아닌지 확인하듯. 새벽 3시쯤 회장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준혁아, 아직 있니?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고맙구나.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말씀하세요. 왜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는지 궁금했지. 네. 사실은 무서웠어. 예.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를 만나면 내가 너를 망칠까봐 무서웠어. 무슨 말씀이신지. 내 세계는 깨끗하지 않아. 돈과 권력, 경쟁과 배신, 그런 게 가득한 세계야.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냉정해져야 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밟아야 했어. 회장님, 물론 합법적으로 했어. 나쁜 짓은 안 했어. 하지만 선한 일만 한 건 아니야.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내 자식들을 봐. 저 아이들은 돈만 바라봐. 서로 경쟁하고 서로 견제해. 형제인데도 말이야. 그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저렇게 키웠어. 내가 저런 세계를 보여줬어. 준혁은 조용히 회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했어. 너는 정말 착한 아이였거든. 순수했어. 회장님께서 저를. 그래. 만약 내가 너를 가까이 뒀다면 너도 저 아이들처럼 됐을 거야. 돈과 권력에 길들여지고 순수함을 잃었을 거야.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멀리서만 지켜봤어. 내가 내 세계에 물들지 않도록. 내가 너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준혁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을 도와주면서도 만나지 않았는지. 왜 항상 멀리서만 지켜봤는지. 회장님, 감사합니다. 뭐가? 제 순수함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정말 잘 자랐어. 내가 바란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하게. 저는 그저 회장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아니야. 그 길을 어떻게 걸을지는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너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 회장은 준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혁아, 부탁이야. 내가 만들 재단 꼭 너처럼 순수한 아이들을 도와줘. 그 아이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 약속드립니다, 회장님.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도 부탁해.
예, 저 아이들도 나쁜 아이들은 아니야. 그저 내가 잘못 키웠을 뿐이야.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 아이들도 좋은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겠니?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회장의 자식들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사실 피해자였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물려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회장은 안도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확인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남 민준, 차남 민수, 장녀 서연, 그리고 며느리들과 사위, 모두 침대 주변에 섰습니다. 준혁은 자리를 비켜주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어줘. 네, 회장님.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최준혁 씨는 대체 누구십니까? 회장은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평생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예. 너희는 내가 물려준 재산으로 좋은 삶을 살겠지. 아버님.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 그게 진짜 부자야.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 유언이야, 잘 들어. 회장은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내 재산의 30%는 재단을 만드는 데 쓸 거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 그리고 그 재단은 준혁이가 맡을 거야.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라니 그게 얼마인데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1조가 넘는 돈이잖아요. 그래, 많은 돈이지. 하지만 그 돈으로 수만 명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 저희는요? 저희 몫은요? 회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몫은 충분해. 너희는 이미 많은 걸 받았어. 이제는 줄 차례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민수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봐. 하지만 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해. 그리고 회장은 아들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정말 행복하려면 돈을 더 갖는 게 아니라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해. 아버지, 민준아, 너는 똑똑해야지만 너무 계산적이야. 가끔은 손해보는 것도 배워야 해. 민수야, 너는 야망이 있어. 하지만 그 야망이 다른 사람을 밟는 데 쓰이면 안 돼. 아버지, 서연아, 너는 착해야지만 너무 수동적이야. 내 목소리를 내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줄도 알아야 해.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너희 모두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아버지. 하지만 사랑한다는 건 원하는 걸 다 주는 게 아니야. 필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야. 회장은 다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부탁이야. 이 아이들도 도와줘. 네, 회장님. 약속드립니다. 회장은 만족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갈 수 있겠구나.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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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17일 오전 6시 23분 장인혁 회장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병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마치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준혁은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회장님. 제 은인이시자 제 인생의 스승님.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각계각층의 조문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꽃과 조화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의 서재에 모인 자식들과 변호사,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전 재산의 30%를 미래희망재단 설립 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최준혁 씨가 맡으며 재단의 목적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교육 지원입니다. 민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30%가 얼마인데요? 약 1조 2천억 원 상당입니다. 그 돈을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맡긴다고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입니다.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여러 증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유류분 침해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계산해보면 도련님들의 유류분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최준혁이란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무슨 관계죠? 30년 전 고인께서 학비를 지원해 주신 분입니다. 단순히 학비 지원받았다고 1조가 넘는 돈을 맡긴다고요?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도련님들께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세 통의 편지, 각각 민준, 민수, 서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민준이 먼저 편지를 열었습니다. 민준에게 너는 내 자랑이었다. 똑똑하고 책임감 강하고 회사 일도 잘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너에게 미안한 게 있다. 나는 너에게 성공하는 법은 가르쳤지만 행복해지는 법은 가르쳐 주지 못했다. 나는 너에게 돈 버는 법은 가르쳤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법은 가르쳐 주지 못했다. 최준혁이란 사람을 보거라. 그 사람은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순수함, 진심, 그리고 타인을 향한 마음. 너도 그런 것들을 배웠으면 한다. 재단 일에 참여해보거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는 법을 배워보거라. 그게 너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사랑한다, 민준아. 아버지가. 민준은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도 자신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재단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최준혁 씨가 이사장을 맡으시고 이사진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사진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고인께서 그것을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민수가 형을 쳐다봤습니다. 형, 정말 그럴 거야? 아버지 유언이야. 따라야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민준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숙제를 내주신 거야. 우리가 진짜 아버지 자식인지 확인하는 시험. 무슨 시험? 우리가 정말 돈밖에 모르는 인간인지 아니면 더 큰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서연아. 아버지 편지를 읽고 깨달았어요. 저는 평생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믿는 일을 위해 움직이고 싶어요.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참여할게. 변호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고인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수가 물었습니다. 근데 최준혁이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혹시 아버지를 속인 건 아닐까요? 그건 제가 답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준혁을 따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회의실, 준혁과 마주 앉은 세 남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준혁 씨,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이해합니다. 1조가 넘는 돈을 맡는데 가족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의심입니다. 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모든 지출 내역, 모든 결정 사항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여러분이 모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뜻을 이루고 싶을 뿐입니다. 개인적인 이득은 바라지 않습니다.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바라지 않는다고요? 1조짜리 재단 이사장인데요. 이사장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받겠습니다. 예. 재단 돈은 한 푼도 제 개인 용도로 쓰지 않겠습니다. 공증하겠습니다. 세 남매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가난한 집 아이였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 줄 차례입니다. 그게 제가 회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준혁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을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도 재단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지켜보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버지 유언대로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좋은 일을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미래희망재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단 설립 후 6개월, 준혁은 서울 사무실에서 첫 번째 장학생 선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5천 명이 넘는 지원서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이지만 꿈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준혁은 하나하나 지원서를 읽었습니다. 김지수 16세, 조성가정,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음, 꿈은 간호사, 박민준 14세, 한부모 가정,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으심, 꿈은 건축가, 이서연 15세, 소년소녀 가장, 동생 둘을 돌보며 학교 다님, 꿈은 선생님. 각각의 지원서에는 각각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30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저랬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 하지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어. 그때 민준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최 이사장님, 오늘 면접 일정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 부회장님. 들어오세요. 6개월 동안 민준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했지만 점점 재단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원자가 정말 많네요. 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민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명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네, 천천히 늘려가겠습니다. 둘은 함께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자, 김지수 16세 여학생. 낡은 교복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 씨. 준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평가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아보러 온 겁니다. 지수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꿈이 간호사라고 했죠? 네. 왜 간호사가 되고 싶나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실 때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할머니뿐만 아니라 저한테도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족들을 위로해주는 사람. 지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축하합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지수가 나간 후 민준이 말했습니다. 최 이사장님, 너무 쉽게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질문을. 필요 없습니다. 예. 저 아이의 눈빛을 보셨나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준혁은 다음 면접자를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면접이 이어졌습니다. 각각 다른 사연, 각각 다른 꿈을 가진 아이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모두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것. 저녁 7시. 마지막 면접이 끝났습니다. 준혁과 민주는 사무실에서 최종 선발 회의를 했습니다. 100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200명은 뽑고 싶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늘릴 수 있을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면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는 지원서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이 진짜 가치 있게 쓰일 때가 언제인지. 민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벌었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매출을 올리고 주가를 높이고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숫자였습니다. 민주는 한 지원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는 장학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희망이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회장님이 그걸 느끼셨다니 기쁩니다. 최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왜 당신을 선택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알았습니다. 회장님의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1년 후 미래희망재단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해에 10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고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수도 재단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였지만 직접 장학생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준혁을 찾아왔습니다. 최 이사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태광건설에서 재단 장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준혁은 놀랐습니다. 인턴십이요? 네, 고등학생들에게는 여름 체험 프로그램을, 대학생들에게는 실무 인턴십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물론 급여도 지급하고요. 좋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으시다고요? 네, 이 아이들에게서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 감사할 줄 아는 법, 진심으로 노력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준혁은 민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1년 전과는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빛. 알겠습니다.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태광건설 인턴십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서연도 움직였습니다. 태광유통에서 장학생 가정을 위한 생필품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요. 서연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고 명절에는 특별 선물도 보내려고 합니다. 준혁은 감동했습니다. 서연 이사님,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부끄럽네요.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회장의 세 자녀는 각자의 방식으로 재단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어느 조용한 언덕 위, 회장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잘 계시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고 아이들도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준혁은 묘비의 수를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자녀분들도 정말 훌륭하게 변하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바라시던 모습으로요. 잠시 침묵. 사실 오늘 특별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준혁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장학생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김지수 기억하시죠? 간호사가 꿈이던 그 아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서울대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요. 지수가 합격 소식을 듣고 재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꿔줘서 고맙다고. 준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이게 바로 회장님께서 남기신 진짜 유산입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연쇄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영원히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회장실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쪽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회장의 개인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의사가 말했다.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떠올려 본다. 회사를 키운 거? 돈을 많이 번 거? 아니다. 30년 전 비 오던 날, 한 아이를 도와준 것.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 아이가 있어서 나는 완전히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믿을 수 있다. 준혁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 내가 있어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내가 죽어도 내가 내 뜻을 이어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내 자식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감사하다.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줘서. 장인혁? 준혁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이 아이들을 통해 영원히 빛날 겁니다.
다음 날 준혁은 직원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내년부터 장학생 수를 200명으로 늘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이사장님, 예산이 괜찮을까요? 재단 수익이 예상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민준 부회장님과 민수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추가 기부를 약속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회장님 자녀분들 모두 재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최 이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태광그룹 전체가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습니다. 각 계열사에서 인턴십, 장학금,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사회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장기적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최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제가요? 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죠. 하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알았습니다. 회장의 진짜 유언은 유언장에 적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없지만 삶으로 보여준 한 줄.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게 회장이 남긴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미래희망재단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장학재단이 되었습니다. 매년 5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졸업생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의사가 되었고, 일부는 교사가 되었고, 일부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고 있다는 것. 김지수는 간호사가 되어 무료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건축가가 되어 저소득층 주택 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선생님이 되어 농촌 지역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 준혁은 5주년 기념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지수야. 김지수였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 잘 지냈니? 병원 일은 어때? 좋아요. 바쁘지만 행복해요. 지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뭐니? 제 첫 월급이에요. 준혁은 놀라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첫 월급을 왜?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써주세요. 지수야, 내가 기부할 필요는 없어. 너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잖아.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지수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저를 믿어줬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가 다른 아이를 믿어주고 싶어요. 준혁은 감동했습니다. 고맙다, 지수야.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지수가 나간 후 준혁은 봉투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회장님이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고 그게 다시 순환되는 세상. 그날 저녁, 준혁은 다시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또 왔습니다. 묘비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지수가 왔어요.
첫 월급을 기부하러. 준혁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보셨죠? 이게 바로 회장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또 다른 선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 이제 그 순환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시지 않아도 회장님의 뜻은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준혁은 술을 따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회장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고맙다, 준혁아. 그로부터 10년 후, 미래희망재단은 아시아 최대의 교육재단이 되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도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수만 명의 아이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사회에 나가서 다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태광그룹 회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태광건설을 이끌면서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여성과 아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장인혁 회장의 자녀들은 모두 아버지가 바라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재단 2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미래희망재단이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청중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학생들, 졸업생들, 후원자들, 그리고 장인혁 회장의 가족들. 20년 전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장인혁 회장님. 준혁은 무대 옆에 걸린 회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사업가로 사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걸 깨달으셨습니다. 진짜 성공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많이 나눠주는 것이라는 걸.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은 30년 전 한 가난한 아이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9살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장님이 원하신 겁니다. 끝없는 선의 순환. 준혁은 청중석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사회에 나가 다른 사람을 돕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진짜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정신입니다. 가치입니다. 청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은 다시 회장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보고 계시죠? 당신이 시작하신 일은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인생을 주셔서,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연설이 끝나고 민준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장인혁 회장의 장남 장민준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할 게 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최준혁 이사장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가족도 아닌 분에게 그렇게 큰 재산을 맡기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틀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민주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최 이사장님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왜 당신이 최준혁 이사장님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 숙제를 남기셨는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최 이사장님, 당신도 감사합니다. 청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준혁은 조용히 회장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우리 약속 지켰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느꼈습니다. 회장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만족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했어, 준혁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에필로그. 준혁은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김지수.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장님께, 저는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간호사로 20년을 일했고 지금은 작은 병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제 병원에서 저소득층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장님 기억하시나요? 20년 전 제가 처음 재단에 왔을 때 했던 말씀.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이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아니, 장인혁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이 이사장님을 도와주셨고, 이사장님이 저를 도와주셨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장님이 꿈꾸신 세상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직 도와드릴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지수 올림. 준혁은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보고 계시죠?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수만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유산입니다. 준혁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경주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어린 준혁이와 장인혁 회장이 함께 서 있는 사진. 회장은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인생을 주셔서. 그리고 약속합니다. 이 일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숨을 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누군가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을 테니까. 오늘도 어디선가 꿈을 포기하려는 아이가 있을 테니까. 그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회장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1조 원이 있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당신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다면 무엇을 후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장인혁 회장은 돈도 많고 권력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부자가 된 건 한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였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수만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오늘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게 바로 장인혁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